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어제 하루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별일도 아닌데, 혼자 막 계속 생각이 꼬인다든지, 또 이미 끝난 일을 몇 번이나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아니면 뭐,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제 하루로만 돌아봐도,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어서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많은 희로애락을 어제 하루만 이렇게 돌아봐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할까? 또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더 뭔가 우리가 그 미래의 이상적인 그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조금 뭐 좌절하기도 하고 그 괴리감에 부족감을 좀 느끼거나 이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뇌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우리가 힘든 이유가 세상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라고 말하고요. 오히려 우리 이제 뇌가 우뇌와 좌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뇌의 그 좌뇌, 이 왼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좌뇌 왼쪽 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뇌는 좀 언어적인 거죠. 어떤 걸 해석하고 언어와 이 범주화의 일을 하는 거고 좀 우뇌는 좀 창의적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라는 건 아마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왼쪽 뇌가 여기서 이게 지금 뇌에 관한 책이거든요. 제목이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를 했을 때에 그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어떤 실체. 나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뇌과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자아가 우리 뇌에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나에 대한,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어떤 생각, 느낌, 그 정도 이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어, 이 저자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0살 땐가 조금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서 뭔가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러면서 연구를 조금 더 이어 관련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뭐 이런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어제 하루만 이렇게 돌아봐도 나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그런 많은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저자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제 이러면서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동양의 가르침에 눈을 돌리게 돼요. 뭐 불교, 도교, 힌두교. 근데 뇌를 공부하고 또 심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동양의 가르침하고 뭔가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에 어떤 결과적인 게 이 뇌에서 밝혀지는 어떤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뇌에 없고, 근데 동양에서는 자아가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이 동양의 가르침은, 불교에서는 텅 빈, 뭐 이런 걸 얘기하고, 2500년 전에도 뭐 힌두교인가? 이런 데서도 자아가 사실 실체가 없다. 이런 거를 이미 얘기를 동양 쪽에서는 해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선불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어떤 명상이나 뭐 태극권, 요가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서양 쪽에서는 이 뇌를 연구하고 어떤 뭐 뇌를 연구한 게 이제 1990년대에 가장 핫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뇌의 시대였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이 한국에도 많은 뇌 과학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이 책은 좀 잔해와 운해에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 사실은 자아라는 게 실제 하는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소설가인데 실제 그 소설 속에 그 작가가 막 들어가서 등장인물이 자기가 창조한 그 인물이 막 되는 그런 드라마도 한때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실제 하는 어떤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소설 속 등장인물처럼 내가 창조하는 거래요. 근데 그 역할을 좌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믿는 나라는 자아가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내 자아에 내가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석해서 내가 그 딱지를 붙이고 그게 진짜 나라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어떤 등장인물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실제 내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뭔가 그 소설 속의 인물들처럼 그게 진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다. 이 좌뇌가 근데 그 해석을 하는 역할을 자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고통의 근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자아의 위치가 실제로 밝혀지지 않았대요. 자아의 위치를 찾지 못했고, 자아라는 느낌, 개념, 이것을 만들어내는 뇌의 영역만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자뇌와 이제 운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사실은 자아라는 그 허상을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하고 본인이 거기다 이제 붙이면서 그 허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실험을 막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이 있냐면 문해가 있고 잔해가 있잖아요. 그 운해 쪽에 그러니까 운해면 자축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이게 좌뇌는 이제 이쪽 반대잖아요. 우리 육체로 보면 그래서 운해는 이제 자축눈이죠. 그러면 이 자축눈에 대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걷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왜 걸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콜라를 가져가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콜라를 가져가려고요. 그러니까 좌뇌의 역할은 실제로 콜라를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자충눈을 보고 걸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그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개연성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인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진짜는 그게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 지시에 따른 건데 어떻게든 이 상황에 맞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나 콜라 가져가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실험들을 했던 것들이 여기에는 이 책에도 좀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잔하게 하는 게 그 해석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내가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개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그 해석의 어떤 그 지시를 받지만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은 부분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잔해의 해석 장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면 그 모든 게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이건 단순히 해석인데 해석에 불과한 건데 그게 진짜 나라고 믿으면 이제 거기서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네가 하는 해석들이 다 옳은 게 아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인지하고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핵심은 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운해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좌뇌를 근데 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제 유명하신 이 데카르트 님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막 가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지만 그게 사실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고 그럼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분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비즈니스 부끄럼 시작했지만 뭐 그런 투자 관련해서도 막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같고 또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되게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의 이렇게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나요? 근데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이 좌뇌가 하는 역할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주화예요. 미래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패턴화 시키잖아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딱딱,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게 다 범주화잖아요. 자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비교가 시작되고 나는 왜 그것만큼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이런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신념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너무 갇히면 또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 그 언어화되고 범주화에 너무 갇히면 뭔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 성공, 뭐 그런 어떤 이런 거에도 너무 그 범주화에 갇히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그게 내 지금의 어떤 실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그거를 해석하고 그 범주화에 나를 그거에 너무 맞춰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진짜 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건 허상일 수 있는데 소설 같은 내가 만든 자아일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저자가 그 동양 2500년 전에 붓다도 말했고 도교에서도 얘기했고 힌두교 여기에서는 이미 어떤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통찰로 깨달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만들어진 그런 허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네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 현대 사회는 너무 자네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고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 통찰로 경험적으로 찾아낸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져와서 이제 거꾸로 서구에서는 연구 결과로 자네가 다 옳지 않구나. 또 그렇다고 뭐 운에만 쓰라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걸 인식하고 마지막에는 세 가지 전략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네만 계속 옳다고 이것만 믿고 살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자네는 다 틀렸어. 운해로 깨달음의 길로 이제 이것만 좀 추구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이제 중도로 자네가 틀릴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다시 이 운해를 좀 이제 쓰면서 근데 운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뭐 감사, 연민, 또 의미를 좀 그러니까 자네는 이 범주라니까 되게 좁아요. 근데 운에는 약간 직관, 또 전체를 보는 눈, 뭐 직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은유를 얘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거, 또 연민, 뭔가 이 지금 그러니까 흐르는 이 강물에 나를 맡기는 거, 어쩌면 알아차림,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알아차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호흡법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 감정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감정도 우리가 좋고 나쁨이 없는 건데 이런 감정 느끼면 되게 내가 이 감정을 많이 계속 없애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강물에 흐르듯이 나를 맡기는 거죠. 그 순간을 그냥 맡기면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예를 들면 남의 말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어. 근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것도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이 저기서 누가 순간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것도 해석인데 이게 나중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네 해석에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한 그 고통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이제 이런 그래서 운에는 이런 해석적 사고를 뛰어넘는 또 다른 방식의 지능인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운해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 장치를 의식하고 있으면 이 해석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네와의 좀 동일시가 적은 사람들이 역설적인 것, 모순 이런 거를 더 훨씬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네가 너무 강한 사람은 딱 옳고 그름 이게 되게
너무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날카롭고 그 통제, 어떤 그 범주화된 틀을 벗어나면 되게 힘든 거죠. 저도 토론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이 책이 때론 좋아서 선택하기보다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저도 이 책에 제가 동의 안 할 수 있죠. 저는 제 생각을 토론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 책의 저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도 이 책을 때로 할 수 있거든요. 좀 다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책, 좀 극단적인 책도 막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 가끔은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정말 이 책은 제가 너무 어, 동의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좀 너무 이제 이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저자에 대해서 어, 또 동의하기 힘들거나 근데 때론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지금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그걸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또 환영하면서 다시 나를 자극을 받으면서 고민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불편해하면서 떠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이유로 떠나갈 수 그것도 저의 해석일 수 있지만 근데 오히려 그런 역설적이고 좀 다른 생각을 오히려 환호하고 그런 불편한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이 오히려 좌뇌와의 동일시가 적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뇌도 발달돼 있고 그거를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자극들을 어, 불편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자뇌와 우뇌가 같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불편해서 이 자리를 떠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젊을 때로 돌아보면 뭐 아니면 도였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 근데 조금 그런 게 변화된 게 좀 유연해진 게 되게 다양한 책을 읽어왔고 또 30년 가까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토론을 하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책만 있으면 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책과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어떤 그 생각이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운회적인 거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연함들이 좀 많이 생긴 거 이런 모순을 오히려 더 환호하고 제 북클럽 삶을 살면 책에도 그런 작은 꼭지가 있거든요. 혼 혼돈을 경험하는 자리인가? 제가 썼는데 기억이 안 나. 했던 어떤 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막 이걸 제 책을 읽고 나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혼돈에 대한 키워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혼돈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네와 우네가 이 역설적인 것을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자네와의 동일시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자네와 우네가 같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동양에서는 2500년 전부터 어떤 텅 빔? 근데 좌뇌는 텅 비는 걸 싫어해요. 뭐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고 계속 뭔가 이 생각을 통해서 뭔가 더 지금보다 더 뭔가 우리가 자기계발적인 뭔가 더 덧붙이려고 굉장히 하는데 동양은 약간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 자네는 해석 중독자야. 맨날 고칠거리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계발 성향이 또 너무 강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저도 지향을 하고 하지만 너무 이제 거기 이제 중독처럼 때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더 나은 날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현실에 나는 부정하고 오로지 미래와 그 괴리감에 좌절감을 이제 겪으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어떤 그 포인트들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얻을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자네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해석이 나라고 생각하는 요런 어떤 관점이 좀 저는 이 책에서는 좀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을 때는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그것만 믿고 갔을 때는 거기서 많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그래서 잔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잔해만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운해도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 지금 우리가 또 매일 성장 향해서 가아가고 미래에 내가 기대하는 거에 좀 못 미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음악에 몰입하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문장에 빠져들고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어떤 이런 순간. 이제 그러면 좀 그때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잠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운에는 생각보다 경험에 좀 머물죠, 운에는. 생각보다는 존재, 그냥 내가 이 순간에 존재하는 좀 경험에 머물죠. 그래서 결국 행복이 어떤 더 좋은 생각 이런 걸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은 진짜 작은 거에 있잖아요. 내가 뭐 100억을 없어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한 문장을 읽는 것 자체, 이 순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끝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내가 더 뭔가 못했네. 이거 못했네. 계속 뭔가 그 해석, 그 덧붙이는 해석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만은 이 머릿속의 이야기를 오늘도 뭘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수많은 어떤 이야기와 거기에 덧붙여지는 해석, 누군가의 해석, 또 내가 만들어내는 해석, 이런 소설 속의 자아, 이런 거에 또 우리가 너무 이제 몰입돼 있으면 거기서 고통이 야기되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뇌를 이해하고 있으면 머릿속 이야기, 그게 내 전부의 자아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하면서 그 머릿속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눈앞의 풍경, 또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 순간에 몰입된 그 눈앞의 풍경에 또 집중하면서 그러면 어쩌면 그 순간에는 인생이 뭔가 크게 바뀌지 않아도 세상을 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그것이 또 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좌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생각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운해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된다. 네, 여러분 요 어떤 포인트를 기억하고 그 운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뭐 내용이 궁금하시면 예, 책을 또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요런 포인트만 알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을 조금 벗어나서 내가 너무 내 허상에 너무 그게 또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러면 좀 선택권이 좀 달라지잖아요. 우리 삶이 조금 또 여유 있고 좀 모순과 또 더 역설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험하는 고통의 밀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